엔비디아를 사신 분들이 있고 파신 분들이 있는데 드렁큰 밀러, 아니면 레이 달리오, 아니면 캠 피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엔비디아를 많이 사셨고 또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제레미 시겔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교수님. 한 2배 정도 더 오를 거다라는 주장을 이틀 전에 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이제 3월 벌써 이제 말로 가고 있죠. 현재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찍는 시기가 그거하고 맞물리는 것 같은데 미국 연준, 그다음에 이제 일본 증시 그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 증시가 쉬어갔었을 때 요인이 분명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거였었어요. 미 국채 금리가 4.5 이상을 넘어가면 시장이 제법 쉬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3인데 이제 일본의 BOJ 요 결정이 혹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강하게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이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올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역풍이 조금 있게 되면 아무래도 엔화는 강세, 그로 인해서 일본인들이 지금 미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 미국채를 팔고 이 엔화를 살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채를 팔 때 미국채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미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약간은 좀 쉬어갈 수 있는 뭐 큰 어떤 그림 훼손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상승 추세 훼손은 아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렇게 해서 단기 변동이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게 이제 방향 시점이 문제긴 할 건데 지금 이제 일본 BOJ나 아니면 FOMC 이전에 지금 말씀드린 걸 감안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 변동성이 좀 노출된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월이랑 6월 상반기 이제 3개월 남았는데 한국의 미국 시장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번 조정을 거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조정이 좀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이상 조정받은 이후에는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좀 조정이 오더라도 그 조정이 정말 좀 아픈데? 라는 조정은 되려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할 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 그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전까지는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조정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조정 이후에는 원래 비온 뒤에 단단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어간 흐름이 좀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는 다시 오를 수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외국이나 기관 투자 동향은 좀 어떻고 외국 기관 요즘에는 어떤 주식들 사나요? 기본적으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기관들은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우선 외국인들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샀던 주식들이 자동차라든가 금융업종 그렇죠 또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지주사들 중심으로 매수를 했었고 10조 원 자금 중에 SK 하이닉스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업종이 밸류업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많은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시장에서 AI라든가 그 관련 기업들이 많이 좋긴 했지만 그 기업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수 상승을 이끈 원동력 그리고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 관련 주들을 많이 샀었고 기관들은 여기에 편승해서 이 관련 종목들 또 최근에 또 사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놓고 보면 조선업이라든가 아니면 CMO라고 불리는 그 바이오긴 한데 위탁 생산해주는 뭐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 같은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고 또 잘 아시는 그 전력 관련 기기들, 송배전 관련 기업들 또는 방산 관련 기업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지수의 모습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업종 중심으로 손을 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 밸류업이 이제 크게 이제 또 저PBR주랑 관련이 있는데 그럼 지금 저PBR주 이제 뭐 사도 되는지랑 혹시 덜 오른 저PBR주도 있을까요? 사실 이 밸류업이라는 거 자체가 일본을 모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싼 거를 산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원래 밸류업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비싼 게 더 가는 겁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밸류업을 가장 잘하는 기업들이 뭐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돈을 더 많이 벌면 주주 가치를 위해서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준다던가 배당을 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두 단계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워낙 저평가된 기업들이 사실 이를 통해서
일정 부분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게 1단계인데 안타깝지만 이렇게 해서 제 가치를 찾아가고 나면 그런 기업들은 저평가 매력이 없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 여력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보셔야 되냐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단기 매매 차익을 얻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는 기업을 보유했었을 때 그 기업이 이제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환원, 예를 들면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해서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1단계에서는 좀 싼 것들이 영향을 받지만 제가 볼 땐 이게 1.5 올라오고 나면 싼 게 아니라 지금 돈을 되게 잘 벌고 있고 이 잘 벌고 있는 돈을 주주한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즉 비싼 게 더 오를 수 있는 게 사실은 제대로 된 밸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방산주 산다고 얘기하셨는데 세계적인 전쟁들 뭐 좀 터지고 대북 안보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방산주가 올랐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방산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업계에서 방산이라는 걸 제일 먼저 소개했던 게 저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아, 정말요? 예. 아마 소개하셨죠? 몇 년 됐죠? 그래서 모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조회수도 뭐 거의 한 178, 150만 넘었던 건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거 나왔었을 때 야 이게 방산이 무슨, 그래서 태조 이방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글로벌 지금 시장이 보시면 국가마다 갈등이라는 게 커지죠. 네. 여러분들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으면 결국 싸우지 않나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간의 갈등이 커지고 그 갈등이 크고 작은 어떤 전쟁으로 이어지는 게 현재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단순히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그에 비해서 현재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가 아예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정도 뭐 이런 정도지, 특히 유럽이라든가 이런 여러 국가들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무기가 지난 30년간 투자를 안 해놨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또는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느꼈던 건 이전에 있던 구형 무기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뭔가 신형 무기들, 그 다음에 신형 무기 중에서도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가성비도 많이 따지게 됐죠. 예컨대 최근에 드론이라는 게 되게 각광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전쟁에 AI가 활용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무기 체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이런 신형 무기 또는 뭔가 체계에단 무기들을 제대로 이 관련 국가들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또는 한국 정도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종목의 어떤 변동은 있겠지만 저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됐을 경우 더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됐을 경우 수혜주로 방산을 꼽히기도 하면서, 사실 저는 국내 방산만 보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최근에는 유럽의 방산업체들도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왜냐면 유럽은 아무래도 자기네들 국가들이 뭔가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 사실 그쪽의 성장성은 우리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측면에서 그렇게 엮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님이 이제 유튜브에 좀 잘 안 나오신 사이에 AI주들이 엄청 뜨거웠잖아요. AI도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로. 정말요? 예. 이게 저희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네. 없습니다. GPT라는 것도 남들 안 볼 때 얘기를 했었었고 AI와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제 조정이 살짝 시켰고 있죠. 어쨌든 연일 신고가를 찍었던 엔비디아 주가.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예상한 분도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오른다고 하신 분은 뭐 지금이 $900까지는 예상이 많지 않겠죠, 정말. 그런데 이제 분명히 뜬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AI가 큰 것도 있지만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마치 지난해 우리나라 배터리가 많이 오를 때도 사실 그 해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 GPU의 92%를 혼자 독점하고 있으니 사실 AI가 큰 것도 중요한데 AI가 커지는 만큼 거기다 독점적으로 나 혼자 공급하고 있으니 훨씬 더 주가 상승력이 컸다. 특히 갑자기 올해 들어서도 거의 더블 이상 올랐으니까 오른 것 같은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수 있었던 거는 AI가 어느 정도 진화되는 거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와, 이제는 AI를 하지 않으면 정말 생존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아마 저희 촬영하는 동안에 어제 나온 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애플이 자기네 게 아니라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할 수 있다. 그 얘기인 즉슨 야, 이게 진짜 애플이라는 기업이 AI를 채용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자기네들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뒤쳐져 있다 보니까 다른 기업 걸 차용해서라도 쓸 정도로 대단히 다급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구글을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서버를 구축을 한 거잖아요. AI 가속기라고 하는데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걸 구축을 했고 그게 실적으로 놓고 보면 400% 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쫙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정말 AI를 위해서 더 많은 서버를 구축을 한다라면 뭐 주가는 더 갈 수 있겠지만 그건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뭐 현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더 갈 거다,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최근에 시장에서 혹시 엔비디아가 꺾인다라면 어떤 이유로 꺾일 거냐에 대한 얘기를 내는 게 있어서 그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우선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엔비디아를 사신 분들이 있고 파신 분들이 있는데 사신 분들은 드렁큰 밀러, 그죠? 우리가 알고는 아니면 레이 달리오, 그죠? 아니면 캠 피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엔비디아를 많이 사셨고 또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제레미 시겔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교수님. 한 2배 정도 더 오를 거다라는 주장을 이틀 전에 하셨습니다. 아, 여기서 2배. 여기서 2배. 시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4조 달러 얘기를 하셨으니까 반면에 우리가 아는 건 캐시우드의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는 또 줄였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게 뭐 조짐이 아니냐 했지만 엔비디아 이사 몇 분이 뭐 많지는 않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았던 것 이런 건 얘기가 있죠. 그런데 뭐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것들이 되게 나뉘고 있는데 엔비디아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혹시 엔비디아가 떨어질 거냐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너무 독점적 구조니 시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커지는 시장에서 나 혼자 하던 거를 누가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 일단 종목이 내릴 거다 이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성비 좋은 GPU가 나왔을 때 이건 뭐냐면 지금 있는 이 GPU라든가 AI 같은 경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 용량,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비싼 이 돌리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훨씬 더 저전력으로 훨씬 더 GPU가 덜 들어가면서 할 수 있다라면 혹시 또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재밌는데 더 이상 GPU를 더 많이 써도 성능이 개선되지 않을 때 야 이제는 AI가 성능 개선되는 게 한계에 왔어.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GPU를 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할 때 요 세 가지 케이스를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요 세 가지 조건들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뭔가 조짐이 있을 때 아니면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때는 뭔가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 이전까지는 저도 주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요게 조금 꺾이는 조짐이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요걸 먼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AI나 반도체에 대한 그 전 세계적인 투자 심리는 앞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좀 지속될까요? AI 랠리 언제 끝날까요? 이것도 엔비디아랑 뭐 비슷한 걸까요? 그럼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결국엔 엔비디아가 좋기 때문에 HBM도 좋은 거고 또 그 관련 기업들도 좋은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AI 반도체가 좋다 이렇게보다는 AI 그러니까 보다 성능 좋은 AI가 구현되기 위한 인프라가 깔리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작게 보면 AI를 구동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기초 모델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고 이 기초 모델이 잘 구현되기 위해서 GPU가 필요하고 그 GPU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 HBM이 필요하고 잘 아시겠지만 이 GPU가 일반적인 CPU가 다른 가장 큰 점들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계산하려다 보니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게 HBM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HBM을 하는 회사들이 하이닉스인 거고 이게 되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가 올랐던 거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최근에는 야 이게 AI를 하다 보니 이 AI가 전기 먹는 하마더라.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게 전기 먹는 하마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변압기가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원자력까지 가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큰 흐름으로 보면 반도체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뭔가 AI 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한 전방위적인 산업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좀 더 확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 중에서 사도 괜찮은 주식은 있을까요? 뭐 아시겠지만 어떤 주식을 제가 사라고 이렇게 추천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앞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단계는 AI가 잘 구동하기 위한 인프라가 깔리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인프라가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엔 진짜 AI 차례겠죠. 자, 엔비디아가 오르는데 엔비디아는 잘 아시다시피 하드웨어를 그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팹리스 기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은 본인들은 이번에 뭐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뭐 소프트웨어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하드웨어 쪽에 조금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들진 않지만 그러면 이 GPU들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그 AI 프로그램들이 이제 성능이 좋아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 애들이 곧 나올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사이클을 놓쳤다라면 어느 정도 AI가 완성되고 나서 이 비즈니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기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서서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아마 시장의 움직임들이 워낙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지만 기업들 중심으로는 뭔가 내가 이걸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볼까?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볼까?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꼭 빅테크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 빅테크인데 테슬라만 유독 좀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급락할까요? 테슬라가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전기차 시장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많이 팔려야 일단 돈을 많이 벌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가격을 올려받아야 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 팔리기도 덜 팔렸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도 많이 인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어려웠던 건데 아마 이틀 전부터는 북미 지역에서 유럽에서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모델 Y가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오늘 기준으로 아마 6에서 7% 정도 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닥을 찍었을 조짐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테슬라를 많이 기대하는 분들은 전기차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이 그렇죠. 자율주행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자율주행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다 보니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저희들이 테슬라가 유의미하게 움직이려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FSD라고 불리는 풀 셀프 드라이브라고 불리는 이 자율주행이 완성도 있게 되어서 이젠 테슬라라는 기업도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AI 쪽에 있는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바뀔 때 저는 그때가 주가가 좀 많이 오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AI 시대에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약간 조정 겪고 있긴 하지만 혹시나 이제 비트코인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투자 외에 실제 코인의 활용 가치 같은 것들이 있는지. 우선 뭐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 일단 제도권으로 드디어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뭐 우리로 얘기하면은 금처럼 사실 비트코인도 냉정하게 보면 귀금속인 거잖아요. 그죠? 디지털에 있는 귀금속이다.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은 게 가장 컸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최근에 뭐 반감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뭉쳐졌고 특히 제가 볼 땐 유동성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면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거래 금액이 최근 기준으로 17조 원씩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이 17조 원이면 우리 거래소 시장의 2배 거래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보다도 2배가 더 한국에서만. 예. 한국이 세계 2위예요. 미국 다음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데 한국에서 거래되는 이 비트코인 거래가 우리가 삼성전자가 있는 그 거래소보다 2배 이상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웃긴 얘기인 거지만 저희들은 이불익은 거죠. 비트코인이 우리보다 시장이 더 커요. 그래서 이래서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제가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본 것도 아니고 뭐 공부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제 자산으로서 가치는 인정받았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뭐 앞으로 뭐 이 관련 어떤 가격은 뭐 대꼬붓고 우리 표현으로 울퉁불퉁 하겠죠.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뭐 사이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이너서클 안으로 들어와서 자산을 인정받았다. 뭐 제가 볼 땐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는요. 금 ETF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20년 지나서 금 가격이 어쨌든 한 4배인가 뭐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ETF 인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그죠? 있나요? 예.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큰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화폐 가치가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옛날처럼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건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뭐 제가 장기 전망을 하는 건 되게 좀 아직까지는 제 실력에서 그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비트코인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 희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금도 그랬지만 우리 이제 비트코인 하실 때도 비트코인이 왜 움직이지 않은 움직이는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꼭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시고 그런 요인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다가 또 그런 환경들이 해제가 되면 또 팔고 해서 이제는 그럴 만한 시장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좀 종합해서 올해 상반기 주식 투자 유망 섹터는 어디일까요? 어떤 주식 사야 될까요? 뭐 제가 어떤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는 그냥 현재 있는 기업들 중에서 계속 모멘텀 있는 기업들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AI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게 아이디어가 확장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AI니까 엔비디아 이게 아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I 인프라 했더니 처음에는 반도체가 오르고 뭐가 오르고 이런 것처럼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아이디어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의외로 단순하게 아이디어 찾아보면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기업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적이 폭발적이에요. 뭐 최근에 뭐 사란 얘기는 아닙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수주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카더라에서 오르는 종목은 없어요. 대부분 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적이 수반되는데 그만큼 어떤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업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사실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집중하라. 이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뭐 은행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코인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하나의 종목이 아니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만약에 채권을 사신다면 만기 매칭으로 지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채권이 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채권이 옛날만큼 금리가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장기물을 사놓고 내가 중간에 금리가 많이 내릴 때 돈을 빼야지라는 생각은 약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사실은 채권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올해 시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식하고 코인 시장인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움직임이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뭐 채권도 좋지만 그래도 수익률은 조금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한 거로 놓고 보면 주식하고 코인이 되게 좋은 시장인데 문제는 겪어보니 지수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대응이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시장의 대응이 어렵던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시장이 오르면 색깔이 분명해요. 예컨대 성장주가 오르면 성장주가 쫙 오르고 또 가치주 시장은 가치주가 쫙 오르는데 올해는 두 개가 같이 움직였어요. 가치주는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올랐고, 그러게요. 그렇죠? 성장주는 AI 때문에 올랐고, 두 개가 공존하다 보니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가 시장이지? 근데 두 개 다 시장인 거죠. 중요한 건 AI는 기술의 발전인 거고, 밸류업은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현재 각국의 정책이 어떤 기업들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모멘텀을 꼭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도 있고 선거가 끝나면 더 많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치 구도에 따른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때 그 정책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특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총선이 있고 그렇죠. 미국은 대선이 있는데 혹시 그 관련 정당이 힘을 받으면 더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책을 내놨는데 의회가 분산이 됐어. 그리고 의회는 야당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정책의 힘이 약해지겠죠. 근데 반면에 혹시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됐는데 의회도 공화당이 다 가져갔다. 그럼 정책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뭐 트럼프가 또는 뭐 바이든은 뭐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라면 얘네들이 집권하고서 훨씬 더 추진력이 강해지겠는데 라고 하면 그 주식은 업사이드를 더 봐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해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